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 유치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사례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해외에서 해외 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재원 중에 어, 우리나라 회사에 상법상 우리나라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건 엄청난 거야, 우리나라 기업.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 내가 만나본 1000개 회사 중에 2개 정도?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이 돼서 그 계약서가 만들어져서 이 회사에 투자되는 사람 딱 2개 봤어요. 배민과 두나무. 그 말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해외 투자 유치 받았다는데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국내에 해외 펀드를 담을 수 있는 펀드가 있다. 그 펀드의 운용의 방식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죠? 해외 투자자가 출자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해외 투자자의 한국 지사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국의 본사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만큼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냐 할 경우에는 플립을 하라는 경우가 많죠. 근데 플립도 어, 플립하는 방식은 아시죠? 그 해외에 100% 회사를 차리고 100% 회사의 주주 구성을 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의 주주 구성과 똑같이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인수합병을 시키고 자회사로 둔다. 한국 회사를 자회사로 둔다. 그리고 미국 회사를 본사로 둔다. 본사는 미국 회사고 미국 회사의 델라웨이에 있겠죠, 대부분. 이 델라웨이에 있는 회사의 자본금 투자는 이제 델라웨이로 투자된다. 그래서 주주 구성은 델라웨이 주주 구성이 되고 이쪽의 자회사의 주주 구성들은 초반에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빠진 상태에서 이 회사의 100% 자회사가 이걸 이제 플립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법적으로 그냥 이런 거 다 대행해 주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대표이사나 상시 직원이 없어도 회사는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받는데 실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회사가. 미국의 실체를 만들어 놔야 돼요. 뉴욕에 만들던, 샌프란에 만들던, 어디다 만들던, 시리콘밸리에 만들던 오퍼레이션이 돼야 돼요, 회사. 그거를 3년에 한 번씩 국세청이 감사한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만드는 거 와인 아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션이 되는지를 살펴보긴 한다 이거야. 왜냐면 투자자가 돈을 줬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도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매출 매입 장표도 만들어야 되고 계약서도 처리해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죠. 자, 그 나라에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쓰는 조직이 있어요. 현지. 주재원을 보낼 거냐?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줘야겠죠. 아니면 현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거냐? 그러면 그 나라에 어, 맞는 노동법에 준해서 그 사람을 관리해야 돼. 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얘가 해외 진출, 스타트업한테 자꾸 해외 진출하라고 그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에서 뭔가 수출하는 거는 장려받을 일이지만 군사를 해외 이전하는 거를 장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 자회사나 사무소를 낼 경우에는 그 무역협회나 이런 그 해외지사 설립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락사무소, 매출, 뭐 이제 인보이스 처리 이런 것들 해주기 위한 사무소니까 또 현지 채용을 위한 사무소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파트너 같은 회사들은 아예 현지에 어, 채용들을 다 해주고 걔네들이 다 고용을 해줘요. 다만 소속원을 우리의 지사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월급 급여나 이런 것도 비용도 쭉 대주고 아 형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끝나버려도 되고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법인을 차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1, 2년 있다가 소속원으로 만들어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사 설립 사업을 인도, 중국, 미국, 영국 애들이 잘해. 독일 애들도. 그런 이제 해외 지사나 자회사 사무소를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해외 그런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다. 자회사랑 사무소가 정확히 의식 차이가 자회사 자회사 법인이란 것 주식회사 법격의 법인이란 것 같아요. 사무소는 그거. 사무소는 그냥 인보이스 처리하는 그냥 가상 사무소 같은 가상 오피스 같은 컨셉입니다. 우리 직원이더라도 법률적 주체로 얘네가 사업 매출 인식할 수가 없는 등록사무소. 매출 인식은 본사랑 하거나 인보이스를 받는 본사가 하거나 우리가 자회사를 냈으면 자회사는 거기에 현지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이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 있는 사업자 등록으로 매출 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얘네들의 지분 구조로 우리의 자회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이제 연결 재무를 잡을 수 있죠. 사무소는 그냥 연결 재무 같은 게 없는 거지. 근데도 인보이스를 할 수는 얘네들이 할 수는 없죠. 그냥 처리만 해주는 거죠. 중간에 직원처럼 사무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별로 없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LLC 사업처럼 구글도 다 LLC도 들어와 있고 그런 회사를 이제 바깥에다 차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금융자본과 같이 움직여요. 자본을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에 있는 지분 구조와 자본 구조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매출이 발생되면은 바로 그냥 본사에 인입되도록.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조세 피처에 따로 글로벌 헤드쿼터를 갖다 놓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매출을 갖다 놓는 거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립하는 거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는 거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 난이도도 높은데 굳이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는 목적이 뭐냐? 멋있어 보여서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어디 요즘에는 무슨 뭐 사우디에 그 뭐야 신도시 뭐 까먹었네. 네옴시 네옴시 프로젝트 투자하겠다는 이 중동 애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돈 못 받는다 우리가. 우리 못 받아요. 그런 거 받는 펀드가 우리를 투자해줍니다. 그 펀드를 움직이는 애들이 실제로 그 돈을 갖고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 솔직히. 제가 본 사우디 왕자만 해도 한 100명 넘고. 다 거짓말 같아, 나는 지금. 중국 애들도 무슨 어디 다 공산당을 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해외에서 투자받는 건 아주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이고 지분 구조가 30%만 넘어서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사회 결성도 쉽지 않고 나중에 투자 유치 받을 거나 특별 결의를 할 때도 결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고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돈이 정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있는 펀드로부터 투자받는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직원 급여 책정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저는 대표들은 영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자, 3개월마다 자기 급여를
계속 책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면,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된다는 거 아시죠? 대표이사는?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돼요. 근데 고용계약서를 만들고, 이제, 연봉계약서를 만들고, 그걸 증빙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표자도 이제 급여 처리가 되고, 내가 투입률이 얼마큼이 산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책정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 아니면, 대표이사는 그냥 무보수로 출발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나중에 6개월마다 받아가는 뭐 상여금으로 처리해도 괜찮다. 어차피 소득세는 똑같다. 그래서 회사의 잔고를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가 스스로의 그 급여를 오르락내리락 컨트롤하는 것도 사실 방법. 난 1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았으니까 나 계속 500만 원씩 받아야 돼.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를 또 넣어야 돼. 계속.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이사 급여 책정 기준 및 임용급여는 모두 이사의 결정 사항이라서 그 임원 그 보수 규정과 임원 보수 책정은 이사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많아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규정을 빨리 미리 만들어 두셔요. 퇴직금, 보수 규정, 상여 규정 다 임원은 직원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파운더가 아닐 경우 직원은 업계 평균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인데 여러분들 회사가 대부분 작아요. 지금 500명짜리 회사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업계 평균이라고 하면 보통 300명짜리, 200명짜리, 막 500명짜리 회사들이 쫙 업계 평균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막 정보도 막 많아져가지고 뭐 사람인 잡코리아 막 이런 거 가면 직종별 업계 평균 연봉이 쫙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안 뽑히는 이유입니다. 안 뽑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어오면 이상한 애들만 자꾸 들어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약간 잔인한 말이지만 평균보다 낮게 자기를 책정하는 친구들 치고 정말 괜찮은 친구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두고 본 친구, 막 열정 가득한 친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해 놓고 더 많은 일을 시키시는 게 낫다. 그게 맞다. 왜냐하면 그 평균보다 높은 연봉이잖아요. 어디 못 가. 다른 스타트업에 안 뺏겨. 그게 훨씬 좋은 효과예요. 기껏 가르쳐 놨는데 딴 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연봉 올려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업계 평균보다 높이 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적은 인원이 하더라도. 그래서 대표가 코파운더들은 희생을 강요하세요. 지분이익이 있잖아. 지분이익이 있는 그 코파운더들은 희생을 강요하십시오. 다 무보수 임원이 되든가, 희생을 강요하세요.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이 만든 건데.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는데 직원은 그러지 마셔라. 희생을 강요하셔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걔네들이 인생을 왜 그렇게 망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이 좀 명확하게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회사에 왜 제가 들어왔을까? 우리 회사는 업계 평균보다 급여가 높기 때문이구나, 뭐 낮기 때문이거나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사람을 볼 때. 그래. 힘들구나. 빨리 퇴근해. 네, 얼른 못 준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매출 계획을 내라는데 3년 매출 계획, 5년 매출 계획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네. 탑다운 방식은 어떤 시장 규모 또 이제 시장의 사이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내가 의지치로 몇 퍼센트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내년은 또 얼마큼의 점유율을 차지하면 당연히 이제 그 숫자가 나오죠. 그게 이제 나의 매출
숫자라고 의지치를 밝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현재 지금 매출 원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매출 이익을 갖고 있는 상품을 팔고 있을 때 이 단가에 맞춰서 예를 들면 판매 개수 또는 사용자 또는 이제 뭐 그 거래량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것들을 증분시키는 내년에는 마케팅을 좀 더 늘릴 거니까 1.4배 정도는 올라갈 거야.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규모를 키우고 조직이 늘어나면 우리가 사용자도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IPO도 더 높겠지. 그래서 이렇게 증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투자자들이 조금 믿는 방식은 바텀업 방식이에요. 시장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 사이즈는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대세적인 흐름만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 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는 매출과 실제로 만드는 매출 이익의 구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보고 싶은 게 이제 바텀업이 좀 더 낫다라는 거고요. 자, B2C, B2B, B2BC, B2G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매출 계획은 누구에게 의존되느냐가 나옵니다. B2C 같은 경우는 경기와 아주 밀접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치를 막 높인다고 해도 뭐 우리가 소비재를 팔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시장과 함께 우리의 비즈니스 구조를 B2C로 잡았으면 시장의 환경을 그대로 인입시켜서 시장의 환경에 증분해서 만들어줘. 그 환경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B2B는 어때요? 우리 거래처, 우리 파트너사, 뭐 이런 데랑 의존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신규가 더 생길 거냐 말 거냐. 그 시장 안에 어떤 경쟁자의 경쟁 강도는 어떨 거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감안돼서 매출 계획이 나와죠. 근데 B2B라고 해서 그냥 내가 어디도 뭐 삼성전자도 우리 매출원이고 하이닉스도 매출원이. 근데 끝났어. 우리나라는 두 개밖에 없네. 우리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고 돈을 줄 수 있는 데가 두 개밖에 없어. 우리는 B2B인데 이런 회사는 매출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상대방 우리의 고객사의 매출 계획 또는 이제 아웃소싱 계획 뭐 얘네들의 뭐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 이런 거를 내가 훤히 꿰뚫고 있거나 영업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줘야 돼. 그 상태에서 얘와 함께 클 수밖에 없잖아요. B2BC도, B2B2C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장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이 B2C 하는 이 기업의 환경도, 이 실력이나 얘네들의 매출 계획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납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쿠팡에 내가 뭐 납품하는, 무슨 고양이 용품 하는 회사야. 그러면 쿠팡의 계획도 고민돼야 되고 시장 환경도 고민돼야 되고 폐시장의 환경도 고민돼야 돼. 그걸 다 설명해놔야 돼. 그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획이 나온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B2G는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에 좀 정부 사업 좀 해볼까 했는데 내년에는 또 역시 정부 사업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이거는 정책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지금 아마 전북에 있는 그 새만금 관련된 업체들 지금 한 대여섯 개는 벌써 부도 났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방산업체 어때요? 방산업체.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방산업체 드론 만드는 방산업체예요. 처음에는 드론 만들어갖고 무슨 뭐 드론 택시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방산 쪽에 꽂혀가지고 무인 드론 폭파 장치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B2G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거기 수요가 엉망하게 국방연구소 같은 데서 실증하자고 막 자꾸 오고 하니까. 그 정책과 설명이 되니까 우리는 얘네는 기업 가치가 바로 올라가죠. 만약에 그 드론 택시 한다고 그랬으면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10년은 더 기다려야겠네 이런 생각했지만 지금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뭔가 더 좋겠다. 라는 시장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조가 B2C냐, B2B냐, B2B2C냐, B2G냐에 따라서 그 변수 값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꼬린 값은 중요하지 않다. 50억, 100억 이 절대값들은 중요하지 않다. 변수가 왜 변수가 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상대방을 납득시키면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있고 우리가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있고 거기서 남는 이익 구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까지는 회사들 있잖아요. 계속 까지는데도 투자받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까지는데 어떻게 투자받지? 얘네들은? 얘네들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높은 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투자를 받아서 계속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익 구조가 개선되는 거죠.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쿠팡 같은 데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당근마켓 같은 데 흑자 전환이 되는 순간이 오죠. 리멤버 이런 애들도 흑자 전환이 시작되죠. 비용은 계속 비용은 계속 드는데 매출도 계속 올라. 어느 순간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생기는 구조라고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용, 이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설계업 하는 하나만 봤는데 막 120억짜리 설계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설계하고 사람이 그걸 수정 보완해가지고 설계도 하나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데 120억짜리 용역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연구 개발했대요. 이야, 이익 구조가 뭐 거의 80%, 90%예요. 근데 비용은 2년 동안 계속 써야 돼. 계약은 됐지만 그게 뭐죠? 설계도가 납품이 돼야 돈이 와, 잔금이. 그럼 이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일까? 약간 퀘스천이 오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투자는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다시 고민을 또 빠져 들어간 거죠. 비전을 펼 것인가? 음. 우리의 확정적인 기술이 얼마나 시장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매출 계획은 변수가 무엇이냐? 이 변수는 우리의 사업 구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득하고 스스로 설명하지 않다면 매출 계획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매출 계획은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은 스타트업들 만나지만 매출 계획을 10억 매출하겠다고 해서 10억 내고 20억 매출하겠다고 해서 20억 내고 하는 스타트업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했다고 해도 그걸 믿기지가 않아. 그거는 아마 미리 만들어 놨을 거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냥 계획이잖아요. 계획. 계획을 어떤 의지치와 어떤 변수값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버텀업으로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증빙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계획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5년, 3년, 10년, 15년짜리 계획 세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통제 못하는 변인들, 전쟁이 났어. 코로나가 다시 왔어. 뭐 어떻게 못하지? 계획하고 틀어졌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변수는 누구도 모르는 변수는 제끼자.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는 어떻게 만드나요? 요즘 최근 들어서 막 스타트업들 평등한 조직, 복지 막 저는 그냥 급여를 빨리 많이 주는 게 복지인 것 같은데 자꾸 복지, 평등한 의자를 뭐 비싼 200만 원짜리 주고 뭐 맥북을 막 주고 이게 문화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열 몇 개를 다녀봤지만 조직 문화라는 거는 그냥 지들끼리의 그 인식 속에 있는 거지 회사가 우리는 이런 문화입니다라고 주장해서 그런 문화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회사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인 것 뿐이고 우리 조직 문화는 대표의 신념과 조직의 관행이 충돌 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가 포기할 때가 있고요.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을 포기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 성인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고집이 세요, 여러분들. 이런 하다못해 대표가 어느 순간 뭘 바꾸려고 하잖아요.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그럴 거는 그냥 코파운더들끼리만 그렇게 해서 그냥 독재식으로 화끈하게 바꾸지 않으면 협의해서 바꾸자? 협의 안 됩니다. 문화는. 그냥 하자 해서 그냥 하게 한 게 제일 좋다. 예를 들면 영어 이름으로 부르자. 영어 이름 부르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중간에 뭐 어색해요. 너는 어색하니까 하지 마. 그게 끝나는 거야. 이 문화는 없어. 원래 없던 문화. 그냥 하려할 때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조직이 커지는데 7명에서 12명을 기준으로 항상 조직을 분화시켜라 라는 조직 원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군대에서도 똑같잖아요. 분단이 있잖아요. 이 분단에 항상 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카운티의 바운더리잖아요. 그래서 7명에서 12명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12명 정도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서양 애들은 5명만 넘어가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7명에서 12명 정도의 그 조직이 인원이 넘어가면 분할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13명, 20명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만약에 한 바구니에 담으려면 큰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또 조그만 바구니를 담아라. 그래서 이 부서를 만들 때도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끼리 조직 문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친하고 안 좋고 또는 내가 저쪽 팀에 갔을 때 그 문화에 따라야 된다는 이 의식이 생기지 그냥 다 수평이 20명, 30명이 수평이야? 그러면 나중에 몇몇 때문에 그 문화가 다 깨지거나 바뀌거나 저항의 의식들이 생기거나 싹트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7명에서 12명 내외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거기에 그 분담하는 팀장만 조지면 돼. 대표들은, 임원들은. 그냥 끝에 뭐 막내까지 가갖고 너 대표랑 할 말 없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12명이 넘어가고 회사가 막 20명 넘어가면 회사 자꾸 다 오지 마. 딴 데 가 그냥. 딴 데 가갖고 영업하고 딴 대표님들하고 사업 논의하고 그렇게 하면 편해요. 힘들어하는 거 봐도 속이 상하죠. 자, 영리 조직은 반드시 상명하복 구조를 갖추셔야 되고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평 문화라는 조직 문화는 이 7명, 12명 사이에서 지네들끼리 만드는 문화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인지될 겁니다. 근데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그 책임은 항상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발언권이 있어요. 그 발언권을 내려놓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대표님이 이제 아예 가져가지 않거나 돈을 화끈하게 많이 급여를 책정해라. 만약에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익의 절반을 회사 대표가 가져가라. 차라리. 저는 그게 권위라고. 그리고 나서 그 대표가 그 돈을 받아서 뭐 자기 개인적으로 뭐 카드를 써서라도 회식비를 더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 조금 다 막 200만 원씩까지 가. 대표도 200만 원, 직원도 200만 원, 막내도 200만 원이야. 그건 조직 문화가 안 생겨요. 그런 조직도 많이 봤는데 다 망해. 그리고 대표가 막 눈치를 봐, 자꾸. 올해 300만 원 가져가고 싶은데 300만 원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못찾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순간 500만 원 가져가시고 어느 순간 1000만 원 가져가시고 어느 순간 1억 원 이상의 급여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은 또 무보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 조직과 함께 만드시는 거 좋다. 물론 이제 경영하는
대표가 어느 순간 오면 그 다른 역할이 되겠지만 코파운더 대표일 경우에 그런 오너십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투자하는 단계마다 경영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1번, 2번, 3번 때 투자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앞쪽에서는 비용 절감과 사실은 뭐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한 성과, 뭐 개발 성과, 뭐 사용자 모집, 아니면 뭐 POC, 뭐 MVP,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턴어라운드를 시키는 경영의 그 관리법하고 성장할 때의 관리법 경영의 방법은 많이 다르다. 라는 거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기고 투자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규모의 경제를 시작할 텐데 그때는 자산 관리를 시작해요. 자산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률을 제고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의 규모와 조직의 분할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막 어느 순간에 뭐 필요에 의해서 자회사들을 따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